자, 두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World is disruptive now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파괴적인 속도로 변화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건축 실무를 하시든지 간에 건축이라는 직업의 어떤 특징상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어떤 시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디맨딩하다고나 할까요? 뭔가 일이 양이라든지 어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만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너무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 내부에 이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근데 이제 건축 외부로 좀 다른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사회가 변화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챕터가 기획이 됐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각 자체도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줌 아웃 해가지고 멀리서 저희 지구를 바라보듯이 한번 이렇게 관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가장 지금 저희 지구를 가장 빨리 변화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입니다. 제가 지금 뭐 환경 운동을 하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지구 온난화의 추세를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냐 아니냐 이 논란을 아직도 논란 중인데 솔직히 미국의 대통령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논란 중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모든 과학적 근거가 이게 인간의 어떤 문명 발달에 따라서 그 CO2가 갑자기 1950년도 이후에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디서 채취를 한 거냐면은 남극인가 북극인가 거기에 어떤 굉장히 몇 킬로미터가 되는 그 얼음을 시추를 해가지고 얼음에 녹아있는 CO2들을 각 연도별로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CO2의 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빙하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CO2의 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이 스파이크 같이 올라가는 수직 상승하는 이 곡선은 기존의 어떤 지구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제가 이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온 거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여러분의 세대, 특히 저를 포함한 여러분까지 세대에서 특히 건축가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상에 CO2를 발생하고 있는 산업체들을 보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즉 교통 저희가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문제였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겨우 34%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바로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공장 건물 또는 여러분이 사시는 건물, 오피스 건물. 이런 데서 발생하는 CO2 양이 6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양, 한 10% 이상이 이 부분이 건물을 지을 때 나오는 폐기물, 건설 자재들 이런 것들이 전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애시당초에 이런 친환경 디자인을 했었더라면은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건축계에서는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2050년도까지는 아니요 2030년도까지는 CO2를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을 디자인하자. 우리가 디자인을 해내자. 이런 어떤 운동도 하고 있고 비슷한 운동이 이제 유럽 대륙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디자인을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 문제가 단지 그냥 환경 보호적인 어떤 호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몇 개의 어떤 슬라이드는 IPCC라는 어떤 국제기구, 특히 그 UN 산하의 국제기구죠. 거기에서 발간한 책자를 제가 좀 이렇게 추려왔는데 이 PDF도 제가 나중에 저희 오늘 고광고 측에서 드리는 무료 웨비나 지금 발표 자료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시 한번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PDF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이라고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가 높아진 겁니다. 1도. 자, 1도가 높아졌는데도 별의별 기상 변화가 다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지구의 온도가 평균 2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데까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불과 40년밖에 안 걸립니다. 40년 이내에 2도로 이제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데 2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는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헬게이트가 열린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이렇게 딱 따시면은 기포가 착 올라오시죠. 왜냐면은 그 온도와 압력이 상온에 반응해서 이제 기포가 녹아있던 것들이 이제 쭉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CO2가 녹아 있는데 그 CO2의 어마어마한 양이 기포가 돼서 올라옵니다. 대기 중으로.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지도 않고 연료를 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그 양 때문에 다시 어떤 상승 효과가 생겨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바다에 녹아있는 CO2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그냥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더 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그때 되더라도 뭐 아직 창창하실 것 같은데 저희의 세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솔직히 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일부터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하려면은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직히 변곡점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2030년에서 2040년 요 사이에 저희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그래프가 밑으로 꺾이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2030년에서 2040년 이전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건축 기술, 건축 자재, 건축 디자인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도시화와 인구 증가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도시화가 고밀도화되면서 살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가난에서 많이 구제가 됐죠. 그래서 현재 인구가 76억 명이고요. 2030년도에 86억, 2050년도에 98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들이 어디서 증가를 하는지를 눈여겨보시면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도시 안에서 살게 돼요. 도시 바깥에서의 인구 증가는 1980년대 이후로 증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인구 밀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서울, 뭐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인구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빨리 변합니까? 그러진 않죠. 아무리 지하철을 뚫더라도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인구 증가의 속도를 저희가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정말 열심히 도시를 개발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도시 문제라는 게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도시 설계사가 뭐 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완전 뭐 정말 초천재야. 뭐 무인 자동차 뭐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도시의 형태를 많이 바꾸게 될 텐데 그리고 이런 고밀도의 도시에서 가장 적합한 건축물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까지 도시 설계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 설계사가 무슨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건축가도 포함이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어떤 시 행정기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려면은 이런 도시 문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시는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 학교 교육이 과연 이런 도시와 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입니다.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건축가가 예견을 한 게 마이클 키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인데요. 이분은 지구상에서 이제 우주항공 기지를 이렇게 좀 작동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 회사가 규모가 작더라도 큰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누가 더 빨리 스트림라인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경쟁의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뭐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눈여겨보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컴퓨터가 있을 때부터 1950년 이전부터 이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라는 것이 얼마만큼 빨리 성장을 했냐면 오른쪽에 무어의 법칙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매년 2배씩 증가를 해서 이게 바로 익스포넨셜 커브죠. 기하급수적인 커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 어떤 성능이 상승한 만큼 정보 처리 능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보의 어떤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신 자체가 자기 스스로 저희 인간이 머신에게 굳이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어떤 랜덤한 정보 내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양자야 컴퓨터까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사회적인 질서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의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의 암호 시스템들이 양자 컴퓨팅의 어떤 파워에서는 뚫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좀 살펴보시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 각종 지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1995년부터의 어떤 벤처 투자의 어떤 양, 아니면은 논문의 개수, 아니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 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업의 개수, 이런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주관적인 영역, 인간의 주관성에 대해서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피카소의 뭐 블루 시대에 맞는 어떤 작품을 하나 그려다오 하면 비슷하게 그려내기까지도 하죠. 자, 인공지능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낙관론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하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 AI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극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4차 혁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1784년, 1870년도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인구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토메이드 3차 혁명이 일어났죠. 뭐 전자, 전기 제품,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세대가 3차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할 텐데
이 3차 혁명의 대표가 이제 삼성전자,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죠. 소니, 전기전자 회사들이 아주 뭐, 대세를 이루고 있죠, 지금도. 근데 4차 혁명의 시대에 대세를 이루는 회사들이 누굽니까? IT 회사죠. 구글, 페이스북, 뭐, 우버, 뭐, 그런 것들. 뭐, 한국에는 뭐, 쿠팡,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4차 혁명의 주가 되고 있죠. 그만큼 걔네들이 뭐, 총액도 제일 높고,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는 망했죠, 이미. 자, 이런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걸 바꾸는 거를 이제 저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1, 2, 3, 4차 혁명을 거스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나 국가나 개인이 있습니까? 이 혁명을 거스르고 살아남아 있는 어떤 조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를 거스르는 순간 도태가 되는 어떤 뭐랄까 자연의 섭리 같은 거예요. 진화를 하지 못하면은 도태가 되는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류의 어떤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최근의 어떤 일종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류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세계 석학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오픈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거를 쉐어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 발전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걸 요즘은 많이 알고 있겠죠. 자,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건축으로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근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차 혁명 관련돼서 이제 위워크라는 회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탄생을 했죠. 자, 머신러닝은 아니더라도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어떤 디벨롭먼트를 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류의 디자인을 해야지 지금 트렌디할지 이런 것들을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까지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왔고요. 반대쪽에서 통합을 하는 게 이제 카테라입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을 해서 어디다가 배송을 할지를 그 어떤 건축 자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답안을 구해내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어떤 건설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디자인 회사까지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리얼 유니티 같은 어떤 가상현실을 이제 디자이너가 쓸 수 있는, 디자이너가 가상현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머신러닝,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어떤 건축물의 레이아웃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링 툴 같은 게 이제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 모델링 툴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 돼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핏 IO라고, 이거는 상용화가 된 지 한 2, 3년 됐고요. 저도 사용해본 결과, 한 3, 4년 차 되는 경력직 건축가가 하루 정도 해야 할 일을 한 15분 만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건축의 변화 속에서 자, 지금의 건축은 어떤지를 좀 낱낱이 좀 민낯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건축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각 비즈니스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입니다. 특히 그 생산성이 어떻게 발전됐느냐의 문제인데, 자, 공장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2배 정도 이제 발전했고요. 토탈 이코노미,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60% 이상은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건축 건설,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20%밖에 발전을 못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발전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게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오른쪽을 보실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X축이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얼마나 진행됐느냐. Y축은 평균 매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을 이제 분석한 건데,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좋은 비즈니스고, 왼쪽 밑으로 가면은 제일 후진 비즈니스인데, 이제 건축 건설은
제일 왼쪽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도 제일 안 돼 있고 생산성 향상도 제일 느리고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 이게 마이너스냐면은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4, 5년이 있습니다. 건축계에서. 자, 이런 게 건축계, 건설계의 어떤 현 주소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디지털화가 늦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왜 건축, 건설 산업이 이렇게 비하인드일까? 이렇게 좀 후져 있을까? 후진일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즈니스 자체가 후진 3차 혁명 모델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3차 혁명. 3차 혁명의 어떤 기치가 뭡니까? 전문화, 세분화죠.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해서 3차 혁명이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따라가가지고 이 건축 건설 산업은 몇천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이 건물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건축가가 모든 걸 디자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건축가가 전체적인 매칭을 디자인하면은 커튼홀 디자이너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커튼홀 디테일 디자인 해주지. 뭐 파티룸 같은 게 있으면 파티룸 컨설턴트가 또 오죠. 라이팅 컨설턴트가 이제 빛을 디자인하죠. 뭐 별의별 컨설턴트가 다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만약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매니저들이 따로 있고요. 시행사도 엄청나게 쪼개져 있죠. 시행사에 이제 그 밑에 컨트랙터가 있고, 컨트랙터에 또 서브 컨트랙터가 있고, 이게 몇백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서로가 너무 이렇게 밥그릇을 쪼개놔가지고 같이 일하려면요. 저희가 전화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미팅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별로 자기의 어떤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전체 프로젝트에 유리한 거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은 일을 안 하게 되죠. 약간 보수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조직일수록 지금 4차 혁명에서는 거의 망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리스 GE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굉장히 구식이다. 두 번째,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굉장히 구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거는 경영 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건축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영자의 입장은 아니실 텐데 뭐 경영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fee를 저희 건축가의 비용, 뭐 건축가의 어떤 비용이라고 하나요? 뭐 대가?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의 머릿수를 하나씩 세거든요. 이제 사장님은 1시간에 뭐 15만 원, 뭐 전무는 13만 원, 뭐 소장님은 10만 원, 저희들 같이 되게 어린 건축가는 뭐 1시간당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머릿수를 세고 얼마 동안 일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엑셀로 쭉 계산해서 이게 우리의 비용이야.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 계산법은 뭐냐면은 원료를 계산하는 비용이랑 똑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은 만약에 이제 식당에서 셰프가 이제 요리를 만들 때 당근 3개 썼고 소고기 1근 썼고 뭐 간장 몇 스푼 뭐 썼으니까 이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그렇게 가격을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샐러드만 나가도 5만 원 이상 받는 회사도 그런 식당도 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원료만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됐죠. 하지만 이 건축이라는 비즈니스는 되게 고대적부터 이런 뭐랄까요 보수적인 어떤 프랙티스, 어떤 그런 경영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추구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던 걸 부정을 해야 되죠, 머릿속에서. 아무리 기존에 있는 걸 따라하고 싶어도 그거를 한번 부정을 해서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뇌 속에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나오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감성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감성적이고 천부적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이꼴 그 공식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뭐 가장 최근에 어떤 디자인들 트렌드를 좀 잘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디자인이 아니냐는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디자인 얘기는 여기 뭐 더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어서 건축은 그렇게 후진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일단은 이걸 해결하기 전에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면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은 점점 올라갑니다. 인력 비용 아니면 건설 비용. 왜냐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더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효율성이 그만큼 증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제 건축가가 어떤 디자인,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뭐 가우디처럼 건설 현장을 지휘하고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건축가는 이제 없어요. 이 건설 산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이제 건축가에서 디벨로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세상이 이제 됐기 때문에 신자본주의라고 할까요? 디벨로퍼가 이 모든 운영을 자기를 통해서 건축가도 하이어하고 이제 시행사도 하이어하고 스트럭처 회사도 이제 디벨로퍼가 다 계약을 따로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벨로퍼가 이제 건축가가 하지 못했던 영역, 뭔가 공정관리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20%의 그 디자인 과정이 축소가 됐어요. 그만큼 디벨로퍼가 좀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그걸 시행을 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자,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인데 빠르지만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애시당초에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입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디자인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정말 잘 뭔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로봇이 시공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숙련된 시공업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발을 뺐어요.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직업들이 굳이 몸을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거든요. 자, 이런 내외의 어떤 문제들이 겹쳐서 저희의 건설 비즈니스를 굉장히 암울하게 하고 있죠. 자, 이 어떤 암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건축계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도 이런 합병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디자인과 이 시공 회사가 합쳐지는 경우, 디자인을 하면서 시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PPP라고 해서 이제 시행사, 시공사, 디자이너, 그리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회사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된과 동시에 디자인도 나오고 누가 오퍼레이션을 할지도 아니까 오퍼레이션 할 때 코스트도 적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그 공정 기간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애시당초의 목표로 삼고 디자인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합병을 해야지만이 각각의 이제 각 과정별로 뭔가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어떤 뭐랄까 불필요한 뭐 비효율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최적화를 하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어떤 비용, 투자 비용도 최적화를 하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합병된 어떤 건설 프로젝트이 지금은 이건 미국의 기준입니다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80% 이상입니다. 저렇게 합병을 해서
하는 건축 프로젝트가. 예전에 이제 20년 전만 해도 이제 하드비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 분리가 됐던 거죠. 디벨로퍼 따로 있고 디자이너 따로 있고, 디벨로퍼가 건축가한테 너 이거 디자인해라, 내가 돈 줄게. 그러면 건축가가 막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건축이 끝나면은 그 뒤로 시행사가 이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시행사와 건축가와 이런 사이에서 이제 드로잉 보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드비드. 교과서적인 거. 이제 이런 교과서적인 어떤 프로세스로는 이윤이 안 남는 거예요. 가격도 오르고 공정관리도 이제 바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 게 이제 요즘에 그런 합병 회사들입니다. 이거를 혁명적으로 더 확장을 한 게 위워크와 카테라예요. 아까 제가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PPP 단계가 요 가운데가 있는데요. PPP 단계를 넘어서 얘네들은 PPP를 넘어서 뭘 합니까? 아예 자기가 직접 서비스를 해요. 클라이언트, 개개인들한테 렌트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제공합니까? 손님 케어도 하죠. 뭐 요가 클럽도 운영하고. 그게 바로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를 자기가 다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었습니까? 빅데이터를 사용한댔죠. 빅데이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카테라는 뭐였습니까? 서플라이어들의 어떤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하고, 공장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배달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지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지어지기 전에 디자인까지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 과연 어떤 재료를 어디서 먼저 조립을 해다가 조립식을 만들 건지, 이런 공사 비용까지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거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처음부터 아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혁명적인 회사들이 이미 이제 나왔죠, 미국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건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여러분이 꿈꾸신다면은 예전처럼 뭐 지휘자로서의 뭐 가우디 같이 뭔가 아트를 위해서 뭐 석공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다른 전문가들과 섞여서 저희들이 주가 아닌 어떤 팀 멤버로서 어떤 거대한 팀의 일부로서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도 동시에 얘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워크 프로세스. 이제 지금까지는 건축가들만의 워크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비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들 아니면 디벨로퍼들하고도 손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 프로세스, 디자인 워크 프로세스를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How to Hack These Changes라고,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